참석하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20년도 1학기 캡스톤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 1조 발표를 맡은 1호 학번 이현재입니다. 저희 조 구상안인 스마트 일체형 수도꼭지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배경, 주제 설명, 현재 진행 상황, 계획 및 참고 문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지금 보이는 기사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손에서 손으로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 역시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공중위생시설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손을 10초도 안 씻으며 27%는 비누를 쓰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앞으로 발생할 신종 전염병의 확산을 줄여주고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일체형 수도꼭지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 중인 스마트 일체형 수도꼭지는 왼쪽 흐름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따로 분리되어 비치된 세정제를 수도꼭지 부분에 일체화시켜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수도꼭지를 이용하기 위해 손을 세면기에 가까이 하면 센서가 손을 감지하여 컨트롤러에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받은 컨트롤러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하여 수도와 세정제를 순서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세정제를 내보낸 이후엔 다시 이용자가 손을 헹굴 때까지 물을 분출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일체형 수도꼭지의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구상한 내용을 토대로 솔리드웍스를 통해 만든 수도꼭지의 내외부 구조 초안입니다. 기존 토수구 하나밖에 없던 수도꼭지에 세정제가 나올 수 있는 관을 추가하였으며 감지 센서를 통해 이용자가 세면기에서 수도와 세정제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컨트롤러 박스의 초안입니다. 기존 물의 온도만을 조절하는 컨트롤러 박스에 스마트 일체형 수도꼭지에 필요한 제어부를 집어넣어 시스템의 구성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물, 세정제의 분출 시간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시간 출력 LCD를 장착하였으며 이용자의 손을 감지할 초음파 센서, 수도 세정제용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돼 릴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을 센서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물과 세정제가 나올 수 있도록 코드 초안을 짜보았습니다. 해당 코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추후 기능이 추가되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큰 틀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처리 단계에선 사용할 헤더를 선언하고 핀 번호 지정,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루프 이전, 통신 속도, 핀의 데이터 입출력 방향, LCD 등을 이용할 코드의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초기화 이후 루프문을 이용해 본격적인 데이터 처리를 시작합니다. 시리얼과 블루투스 간 통신,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 코드, 릴레이를 이용한 물의 제어, 릴레이를 이용한 세정제의 제어를 실행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참고 문헌입니다. 이후 진행 계획은 구상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실제로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탐색하여 출품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술 현황 조사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찾아보고 시장 경제성을 파악할 것이며 설계 과정으로는 중간 발표 내용과 피드백을 토대로 조원들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은 참고 문헌으로 지금 보이는 기사들과 세면대 관련 특허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상 캡스톤 디자인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디자인 정상국 교수님 조 발표를 맡게 된 1호학번 박한빈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 일렉트로 웨팅 클리닝 디바이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공한 반도체 시장과 광개별 소자 시장의 수요 증가 전망을 발견하고 이를 저희 조의 주제로 선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를 위해서 반도체 공정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반도체 공정 과정 중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과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초가 되는 웨이퍼 위에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간광액을 도포하고 회로 패턴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에 빛을 비춰서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세정 공정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정 중간중간에 필요하며 주로 반도체 식각 공정 시에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스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공정이 필수적인 이유는 반도체 공정 시 웨이퍼나 마스크에 이물질이 형성되어지는데 이물질이 있는 채로 공정이 진행되면 칩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래에 사용되어지는 EUV 마스크 한 장의 가격은 5억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무차별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기에는 매우 큰 비용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정 공정 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정 과정은 크게 건식, 습식 세정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아래 그림의 습식 세정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고주파 음향, 음파 습식 세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대량의 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 건조 과정에서의 워터마크, 액체 속 공간에 거품이 일어나서 터지는 버블 캐피테이션 현상으로 인해 마스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은 레이저 유도 충격파를 이용한 건식 세정인데 습식 세정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레이저 충격파에 의한 물리화학적 충격으로 인해 마스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세정 공정의 문제점들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정의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염 부분을 선택적으로 세정,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는 세정 방법을 찾는다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의 목적 개통도를 도출하였고 5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진 기능 개통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여러가지 세정 방식에 관하여 나열하여 보았습니다. 아이디어 다듬기 과정에서는 환경성, 세척성, 안정성, 경제성, 제어 방식을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나온 세정 방식에 대해 투표를 하고 판정 기준을 투표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세정 방식에 대해 적용하여서 총점과 최종 순위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설계 목표는 전기 습은 현상을 이용한 마스크 세정입니다. 전기 습은 기술을 이용한 마스크 세정의 과정을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구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기 습은이란 쉽게 말해서 전기로 액체의 표면 장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을 거치게 되면 마스크에 이물질이 부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더럽혀진 마스크 위에 전기 습은이 내장된 회로를 가깝게 밀착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회로를 작동하여 원하는 크기의 액체 세정제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로를 컨트롤하여 마스크 위의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물질이 세정되고 마스크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술에 따른 기대 효과는 4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정은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의 약품을 사용하여야만 하는데 전기 습연 기술을 활용한다면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세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품 소비량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버블 캐피테이션, 워터마크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서 세척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할 것이며 세척 시에 손상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의 교체 시기 증가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 클린 드론의 발표를 맡게 된 임종 플러버 합니다.
저희 목차는 설계 배경부터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배경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목이 막 칼칼하시잖아요. 이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기술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는 총 4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중순위 결정법을 통해서 무엇이 저희한테 더 중요한지 선정을 하여서 저희는 미세먼지 드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청소 드론을 설계하기에 있어서 설계 배경입니다. 요즘 중국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 가동이 줄자 미세먼지가 줄었다. 즉 공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었는지 알 수 있는 기사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 이런 공장 발전소 굴뚝 같은 나오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그 미세먼지가 무엇 때문이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청소 드론, 시료채집 드론을 만들 것입니다. 주제 설계입니다. 저희는 먼저 기성 통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원래 기존에 있던 드론을 자율 비행이 가능하게 실내 미세먼지가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실외 미세먼지 청정이 되도록 전기 지진식 필터를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이런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드론이 가서 자율비행 후 흡입구를 통한 먼지 흡입, 필터링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희 미세먼지 청소 드론은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비행이 들어간대요. 먼저 드론이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을 드론이 자율비행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곳에 도착을 하여서 미세먼지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청소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유도 알려준다. 여기는 꽃가루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았어. 아니 여기는 공장 매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았던 거야. 아니면 여기는 잿가루 때문에 불이 나서 미세먼지가 많았던 거야 라는 것을 저희한테 인공지능적으로 알려주면서 저희는 청소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적 자율비행 미세먼지 청소 드론이다. 설계 방향은 이제 공기청정기를 먼저 설계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설계하였고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먼지들 또한 청소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팬 필터 보조 패트를 아주 작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선정하여서 가성비 최고의 제품들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팬 필터 보조 배터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케이스 또한 저희가 설계를 하였는데요. 솔리드웍스로 설계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필라멘트 재질을 사용하여서 작고 튼튼하면서 안정성 있는 가벼운 제품을 선정하였고요. 다음은 드론 선정 부분입니다. 드론 선정은 공기청정기를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와 비행 가능 중량을 고려하여서 저희는 DJI F55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론에 맞게 설계를 하던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위치 선정 부분이었는데요. 공기청정기의 위치 선정은 저희는 드론의 비행 안정성을 고려하여서 하부에 설계하였고 추후 원활한 공기 흡입을 위해 필요시 팬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드론의 내부적인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여서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이용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2단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GPS와 FC를 사용하여서 안정적인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만들어진 드론은 안정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인공지능적 자율주행 비행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제 중간 발표가 마친 후 좀 더 내부적인 수정을 거친 다음에 그 이후로 11월까지는 아두이노에 대한 중점적인 설계를 거쳐서 마지막 이제 12월 달쯤에는 이제 기능 테스트와 제품 보안 개선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조 명디전자의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13학번 이치영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인 멀티퍼포즈 스탠드, 즉 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정의, 목적, 기능 등을 설명하는 소개 부분, 작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부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소개하는 부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희 팀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 간트 차트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따라 팀 이름은 우리나라 수출량의 20%를 차지하며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처럼 남들보다 빠른 움직임을 제시해 이를 통해 우위를 선점하고 세계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표현하는 마음에서 명지전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이 주는 이점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및 일상생활에 불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으며 이를 위해 스탠드를 사용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 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서 완구건조증, 디스크, 거북목 등 자세 불균형을 초래하는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겼다는 점과 크리에이터, 학생, 직장인 등 책상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스탠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거치대 스탠드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거치대와 스탠드는 사용할 때마다 조작을 해야 하고 자세에 따라 지지관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기종에 따라 호환이 불가능하거나 한 가지 기능만 존재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요소 중 하나인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사람에 의해 사물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시스템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스를 통한 기대 효과 및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마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어가 간편하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마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간단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거치대 및 스탠드를 조정할 때 드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자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작업의 집중도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산력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넷째, 적은 비용으로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상용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목적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의 개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생산성, 경제성, 효율성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고 이를 다시 가격, 생산 시간, 내구성, 시장성, 성능, 사용감으로 세분화하여 고려해야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지된 마스에 탈부착 시스템을 더해 호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전원 온 오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이 발생 시 이를 웹캠을 통해 인식하고 오픈CV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이미지 정보 처리를 하여 마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스탠드 및 거치대가 회전 또는 병진 운동을 하며 목적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계 제한 조건입니다. 구현에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경제, 윤리, 안전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였으며 선정 목록과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으며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파트입니다. 마스의 예상 코드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통해 아두이노와 통신하고 이를 통해 팔을 제어하며 카메라로 얻은 정보를 통해
카메라 및 팔을 제어합니다.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 인벤터는 MIT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무료로 제작이 가능하며 블록 형태의 간단한 소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많은 강좌를 통해 초보자들도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가능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되며 마스의 팔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블루투스 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가능하며 소형이어서 경량화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CV는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 다양한 플랫폼 지원이 가능하며 C++와 파이썬을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며 크로스 플랫폼과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코드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이 팔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이브러리의 4축 센서 코딩에서 아날로그 핀을 통해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닌 페이스 트래킹 좌표 값을 이용하여 로브 팔이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서브 모터를 각 관절마다 부착 시 위치에 맞는 코드 제작을 목표로 하며 각 작업에 따른 각도 설정 값을 수정하여 알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 틀어서 좀 영상이 긴 버전으로 나간 것 같아서 간트 차트 부분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용이 간트 차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8조 명지전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어조 발표자 남윤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진행 순서는 현 시대에 쉽게 보이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설계 목표, 또 아이디어의 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부품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이라는 주제를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이란 기계와 기계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잦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입맛은 집밥마저 자극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염분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고혈압, 비만 같은 질병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식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오조는 제품의 설계를 하기 전에 약 1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80% 정도의 응답자가 나트륨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절반의 응답자가 나트륨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을 본인이나 가족이 앓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나트륨 섭취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분 측정 식기가 출시된다면 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여기서 긍정적인 대답이 70% 정도로 전망이 좋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품의 하드웨어 부분, 즉 매일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무게, 크기, 그리고 어느 정도 튼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인 설계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염분을 측정하기 위해 음식의 염도를 측정하는 염도계와 음식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음식 그릇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제품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의 나트륨을 그릇에 부착된 염도기로 측정합니다. 그 다음 측정된 데이터를 핸드폰의 앱으로 전송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루 총 염분 섭취량을 분석하여 대체 식단이나 염분 배출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품 설명과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드셀의 경우 최대 5kg까지 측정 가능하고 소형화에 용이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염도 센서의 경우 염도 센서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염도계를 구매하여 분해하는 것이 소형화에 더 좋을 것이라 판단해 염도계의 센서 부분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릇의 재질은 PPE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블루투스 칩의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릇의 경우 이중 구조로 제작할 예정이며 로드셀은 당겨진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그릇의 아랫부분에 위치시켰습니다. 염도 센서와 블루투스 칩의 경우 그릇의 측면에 위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뜨거운 음식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어야 하고 센서의 온도 허용값을 고려해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니 물에 닿아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공학적인 해석 그리고 설계가 필요하였고 일반적인 식기와 무게 차이가 크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부품에도 제한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를 더 구체화하고 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후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을 어플을 제작하고 모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1 2조 발표를 맡은 김성재입니다. 저희 조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 조 아이디어의 대략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아이디어는 시선 추적 기술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휠체어 이동 보조 장치입니다. 기존 제품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했다면 저희가 생각한 제품은 장애인 혼자도 움직일 수 있는 이동 보조 장치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키워드 중에 인간의 삶을 더 편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물의 자동, 지능적 제어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왼쪽의 표는 구글에서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검색한 수치이고 오른쪽 표는 장애인을 검색한 후에 하위 항목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한 수입니다. 2019년 9월 22일부터 28일 사이의 검색 수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은 99회, 같은 기간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을 연관 검색한 수는 28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비교적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고 최종적으로 사지마비 장애인 또한 이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에 사용되는 시선 추적 기술에 대한 원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근접외선 LED가 빛의 반사 패턴을 생성하고 1번의 아이 트래커에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으로 눈과 빛의 반사 패턴을 검출해서 3D 안구 모델의 알고리즘으로 공간상의 눈의 위치에 대응하는 화면상의 시점을 산출하는 기술입니다. 아이 트래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응용 사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베드에 누워있는 사지마비 환자가 노트북에 부착된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안구 마우스로 타자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고 이를 이용해 AR 조작기에 제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조작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아이 트래커에서 추적된 시야를 검출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결합해 AR 조작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생각한 조작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각적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특성상 조종 중 시각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저희 장치의 조작기를 AR 방식으로 만들어 시각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제품의 동력 장치의 예상도입니다. 기존 수동으로 작동하는 휠체어에도 장착할 수 있게 장착부가 달려있고 모터와 구동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동력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AR 조작기에서 신호를 수신받아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라즈베리 파이로 제어할 것입니다. 회전의 경우에는 한쪽 바퀴는 멈춰있고 반대쪽 바퀴를 회전시켜 방향을 전환하는 궤도 형식의 회전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바퀴당 개별 모터가 사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장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휠체어에 태블릿과 저희가 제작한 동력부를 장착하면 맨 우측 그림과 같이 시각으로 조종할 수 있는 후륜구동 휠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장점으로는 상용화된 전동 휠체어가 고가여서 사용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기존 수동 휠체어에 위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동이 제한되었던 장애인들도 본인들의 의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인권의 신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 방향은 아이디어 선정과 설계 방향 선정까지 확정을 하였고 남은 한 학기 동안 모델링과 CAE를 완료하고 조작기로 휠체어를 구동하는 것까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제품을 제작하고 보안 및 수정해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2조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김영신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중간 발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원 소개입니다. 조장 최민준을 비롯해서 7명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설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집중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 자동 분류 로봇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계함에 있어 2가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CNN 기반 객체 인식 기술과 로봇팔, 즉 매니플레이터 제어를 통한 분류 기술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입니다. 카메라가 쓰레기를 분류하고 통신을 통해 로봇팔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로봇팔이 분류된 물체를 파지하고 다시 통신을 거쳐 레일 위로 올려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로봇팔과 레일, 그리고 총괄 설계로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비전 인식과 로봇팔로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 중에서 로봇팔의 경우에는 1학기에는 전반적인 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의 복잡도에 기반해 축을 설정하고 물체의 파지에 기반해서 그리퍼 형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품에 가해질 하중을 계산하여 배치할 모터의 종류와 힘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현재 사용 예정에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공개된 오픈소스가 많아서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해당 파일을 수정하여 제작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큰 하중이 가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질 하중과 필요할 힘을 계산하여 모터를 고치할 예정입니다. 레일입니다. 1학기의 경우에는 물체를 구분할 카메라에 대해 논의하고 물체를 옮기기 전 물체의 분류 방안에 대해 고안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레일 및 프레임의 재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료를 선정하고 있으며 레일에 사용될 모터의 경우에는 타 파트의 구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레일 내 도안이 약간의 변형이 있었는데 이는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물체를 옮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파트입니다. 이는 크게 비전 인식과 모터 제어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비전 인식의 경우에는 이제 물체를 인식할 카메라를 제어하고, 모터의 경우에는 로우팔 제어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우팔 제어입니다. 로우팔의 경우에는 각 관절의 모터 제어를 온전히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나아가 그리퍼 제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퍼의 경우에는 파지법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떤 그리퍼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하고 여러 물체를 파지해 볼 예정입니다. 비전 인식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물체 분류에 적합한 지도 학습을 중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조건이 카메라의 신호를 통해서 물체를 분류하고 그 위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객체 인식의 경우에는 카메라에 여러 물체가 무작위로 동시에 들어오기에 그 분류가 중요한데 이때 욜로 기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굉장히 빠른 연산 속도와 더불어서 제한된 컴퓨터 사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모델을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듯 물체의 중심점, 즉 사각형 안의 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파지를 하고자 합니다. 진행 방향 및 피드백입니다. 분류의 경우에는 분리수거의 자동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분류 가능 대상은 바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쪽에 모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에 맞춰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피드백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파지법의 결정이 주요한 사항으로 이에 집중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2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놀이 베이비의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박주현입니다. 저희 제품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베이비, 영유아를 위한 제품입니다. 영유아의 연령대별 사고를 먼저 살펴보면 10개월 미만의 영아기일 경우 1위가 추락사고로 제일 많고, 걸음마기일 경우에도 2, 3위를 차지할 만큼 추락사고가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품의 타겟을 만 2세로 설정하고, 이제 다른 부위보다는 이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 머리,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알람 서비스를 해서 부모가 바로 이 사고를 알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영유아가 가정에서 많이 하냐면 이렇게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아가 성인보다 이제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날이 갈수록 아기 안전 관련 용품 관심도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성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낙상 방지 제품에는 이제 뭐 벨트 형식, 힙셋, 재킷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이는 평상시에 착용이 불편하고 사고 시 알람 기능이 없을 뿐더러 유아용이 아닌 성인용입니다. 그러나 돈워리 베이비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정리와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영유아 낙상으로 인해 사고 방지를 할 거고, 요구 조건은 이제 머리, 목 이 부분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에어백의 이제 펼치는 시간은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서 0.2초 내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제 영유아는 가볍기 때문에 무게도 300g 이하로
매우 가볍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알람 치는 기능까지 넣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 제품에는 뭐 이런 보호 장비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부피도 크고 불편합니다, 아기들한테. 또 이제 사고가 나도 부모가 알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저희 돈오리 베이비는 사고 시에만 에어백처럼 커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베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시에만 에어백처럼 터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착용할 수 있고 사고 시 바로 부모에게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안면 지식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안면이 뚫기 때문에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캐드로 만든 이제 대략적인 구성인데 이렇게 아기가 목이나 몸에 이렇게 걸쳤을 때 걸치고 이제 뒤에는 베개 형식으로 처음엔 사용하다가 이제 사고 시에만 오른쪽 모습처럼 에어백처럼 터지게 만들 예정입니다. 장점은 이제 뭐 떨어졌을 때 머리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터지게 되면은 이제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또 얼굴 부분까지 감쌀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더 좋습니다. 뭐 다른 것도 이제 부모가 잠시 한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낙상 감지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3가지 무게 센서, 가속도 센서, 기울기 센서 모두가 이게 돼야지 모두가 이제 일어나야지 터지게 만들 예정입니다. 무게 센서의 기준은 이제 뭐 애기 무게 기준으로 1.2kg 정도 이하로 이제 무게가 사라졌을 때 터지도록 할 거고 이제 아기가 떨어지는 시간이 0.45초이기 때문에 이제 0.2초 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터뜨릴 예정입니다. 또 기울기 센서 같은 경우에도 뭐 뒤집거나 반대 방향 뭐 이런 앉았을 때 또 터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엔드 값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 센서, 무게 센서, 가속도 센서 모두가 충족이 돼야지 터지기 때문에 이런 오작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에어백에는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더 뭐 0.03초 만에 터지겠다고 하는데 이는 뭐 화학 반응도 이용하고 이제 재사용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탄산 카트리지와 인플레이터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 탄산 카트리지는 이제 뭐 손가락 2마디 정도 이 정도 되는데 16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터졌을 때 이제 18리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에어백으로 사용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인플레이터는 그냥 이제 뭐 간단히 말해서 인플레이터가 뭐 총 이렇게 탕 했을 때 탄산 카트리지가 이렇게 팍 터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알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이제 바로 웹 서버에 신호를 보내고 요소에서 이제 바로 부모에게 신호를 보낼 예정입니다. 뭐 간단히 다시 요약하자면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짐을 감지하고 방지합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터로 탄산 카트리지 사용하고 에어백으로 이제 머리, 목 이 부분을 보호할 예정이고 자동으로 이제 보호자에게 알람 서비스까지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1조의 발표를 맡은 최평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조는 AGV를 활용한 수화 방법 로봇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문제 정의,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구체화,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순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정의 파트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할 때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특히 화재와 침입자 발생으로 생기는 재산 피해가 공장 운영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집중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거나 침입자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의 기사에서는 화재로 인해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우측의 기사에서는 경비업체를 고용하였음에도 도난을 방지하지 못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공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종합하여 문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화재입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화재 피해는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초기 대응이 어려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 순찰, 소화기 및 화재 장치의 유지 보수 등 여러 해결책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방범의 경우 공장에서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고안했습니다.
앞선 내용을 종합하여 저희는 주기적으로 공장을 순찰하여 화재 방지와 방범을 하는 로봇 개발을 문제 정의문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디어 구상 파트입니다. 저희는 화재 방지와 방범에 있어 핵심적인 몇 가지 부품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화재와 침입자 감지를 위한 각종 센서와 공장 내 이동 시 기동성을 위한 LGB, 빠르고 단순한 구조로 초기 대응을 하기 쉬운 투척용 소화기,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라즈베리 파이 정도가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부품들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구체화 파트입니다. 우선 목적 계통도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로봇을 생산성, 안정성, 경제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지녀야 할 특성에 대해 고려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능 계통도입니다. 화재와 침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장의 상태를 입력으로, 안전이 확보된 공장의 상태를 출력으로 두어 어떠한 기능을 통해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지 전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로봇의 시스템 계통도입니다. 로봇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 센서를 통해 화재나 침입을 감지하고, 화재의 경우는 진압까지 하면서 상황 보고 및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순찰 활동 영역입니다. 순찰에 사용할 센서, 장비와 이를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화재 감지 영역입니다. 화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화재 진압 영역입니다. 화재 진압 시 소화기 투척을 어떻게 할지 나타냈습니다. 침입자 감지 영역입니다. 영상 신호를 받은 후 어떻게 침입을 판단하여 침입 경보를 울릴지 나타냈습니다. 상황 보고 및 경보 영역입니다. 센서들로부터 신호를 받은 뒤 어떻게 이 데이터를 처리할지 나타냈습니다. 앞선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을 설정하였습니다.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이미 있는 아이디어는 아닌지, 구현 가능한 기술인지, 기록하는 데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로봇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인건비 절감입니다. 심야 시간에 화재 방지와 방범을 위해 야간 경비를 세우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소모되겠지만, 저희 로봇을 사용한다면 초기 비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지출이 없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 손실 최소화입니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피해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저희 로봇은 혹시 모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1학기에는 3D 모델링과 기능 구현을 위한 코딩을 진행할 예정이고, 2학기가 되어서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완성품까지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 3조 테니스 공 수직기 중간 발표를 맡은 발표자 오준석입니다. 발표는 개발 배경, 개념 설계, 추진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국제 테니스 시장 규모 변화와 국내 테니스 수요 조사, 테니스 동호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앞선 조사를 통해 공을 뒷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테니스 공 수집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겠다라는 생각에 특허와 시장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념 설계입니다.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희 3조의 테니스공 수집기는 다음과 같은 특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3조는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통해 HSV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CV를 이용하여 공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설계 제한 조건입니다. 저희는 제한 조건을 공학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추진 결과입니다. 저희는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삼각법으로 컨셉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능 계통도입니다. 설계를 할 때 크게 동력 전달 계통, 제어, 수집기, 사체 프레임, 공수거 박스로 나누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수집기 기능 소개입니다. 수집기는 세 쌍의 스퍼기어와 수집용 롤러 그리고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이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차체의 모터 힘이 그대로 스퍼기어를 통해 수집 롤러를 회전시켜 공을 수집하는 원리입니다. 차체를 움직임과 동시에 그 힘으로 롤러를 작동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모터 구동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용 롤러 단면도입니다. 수집용 롤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복원력이 있는 양철을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차체 밑으로 들어간 1번 자리의 공이 공의 지름보다 약간 작은 양철로 들어가 2번 자리에 위치하여 롤러 안에 끼어 차체가 직진함과 동시에 위로 회전하여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회전하여 올라간 공은 공 수거 박스에 달려있는 쐐기에 부딪히며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롤러에 맞아 공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진 후진을 하더라도 공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체 프레임과 동력 전달 계통입니다. 차체 프레임은 조립식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할 예정이며 동력 전달 계통에는 고상 스태핑 모터, 모터 케이스, 바퀴, 타이어, 바퀴 허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과 베어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 중입니다. 다음은 제어 파트입니다. 제어 파트에는 웹카메라, 아두이노 우노, 라즈베리 파이 4, 브레드보드,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 시스템 구성입니다. 테니스장을 돌아다니는 수집기는 공을 발견하고 공을 찾은 웹캠은 이를 제어 파트에 데이터를 보내서 차체가 공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방향을 조절합니다. 사용자는 기계 근처에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도 수집기와 관련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과 팀 명단 및 역할,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문헌입니다. 다음으로 팀 명단 및 역할입니다. 저희 3조는 발표 및 보고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총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해결 계획입니다. 앞선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현재 개발 단계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문제점 해결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최적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2학기 캡스톤2 시작과 동시에 기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내에 설계 최적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1 3조 중간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구조 발표를 맡은 한수정입니다. 저희 주제는 오토매틱 스트로베리 팜 모듈로 모듈형 딸기 스마트팜입니다. 저희는 4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2017년 국내 식량 자급률은 48.9%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평균 식량 자급률 101.2%에 한참 모자란 수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이듯 현재 농업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0형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 이후 2019년까지 계속하여 농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1000만 명이 넘던 농가 인구가 2019년 200만 명까지 떨어지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오른쪽은 4월 26일자 기사인데 최근까지도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화로 인한 경지 면적의 축소입니다. 경지 면적도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최근 7년 동안은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사 또한 2월 26일자 농민신문 기사입니다. 경지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식량 안보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병충해, 이상기후 등의 이유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불안정한 점입니다. 생산량이 불안정하게 되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인해 수급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공정 자동화, 경지 면적 축소는 수직형 농장, 그리고 생산량 불안정은 공장형 재배 관리를 통해 해결하고 이 세 가지를 합친 오토매틱 스트로베리 팜 모듈을 제안합니다. 오토매틱 스트로베리 팜 모듈은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의 자동화입니다. 적절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수확기에는 로봇팔이 자동으로 수확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공간 활용입니다. 폐 지하철 노선이나 유유 지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직형 농장을 고안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셋째, 적당한 작물 선정입니다. 지하시설은 일교차가 적고 외부보다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그에 적합한 저온성 식물인 딸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모듈화된 시스템입니다. 단위의 모듈을 가진 시스템으로 시설의 환경에 따라 확장, 축소에 용이한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oT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확인입니다. 시설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하여 작물 상태 및 생산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설치된 모든 시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국 단위 재배 관리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상한 단위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의 경우 생육에 적절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채광량이 있는데 온습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 LED와 환기용 팬을 사용하여 딸기 생육 환경에 맞게 조절해 줄 것입니다. 또 각각의 센서는 메인 서버와 통신하며 그 수치를 전달합니다. 베드 위에 설치된 호스에서는 일일 적정량의 양액과 수분을 베드에 공급하고 베드 밑에 배관은 수분을 회수하여 다시 양액과 섞인 뒤 공급됩니다. 바닥에 깔린 레일과 베드, 배관의 길이는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로봇팔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딸기를 수확합니다. 프로젝트 목표에 사용될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로봇팔 제어와 센서를 조작하고 오픈CV와 텐서플로우를 작물의 영상 처리와 딥러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가적으로 유니티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와이어샤크로 패킷 스니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센서의 재원과 코드는 최종 발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시뮬레이션, 공정설계, 아두이노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로봇팔을 제외한 공정설계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것을 1학기 캡스톤 디자인의 최종 목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7조의 발표를 맡게 된 신솔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강화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주제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의 주제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품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또 그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상한 제품의 개념 디자인을 간단히 소개하고 참고 문헌을 끝으로 하는 형식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배경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계속된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술에는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5가지 기술과의 융합을 중점으로 주제와 연결시켜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제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여전히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 표지판, 자동차의 속도 제한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교통사고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주제와 관련된 배경을 토대로 저희는 사고율을 줄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시야 불확보, 도로를 건널 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과속 방지 장치나 표지판,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와 같은 구역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시야 확보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찾고 사각지대에서도 운전자와 아이들에게 위험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키자는 최종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IoT 기술 등을 이용해 센서로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지턱과 스크린 도어를 구상했습니다. 이런 스마트 센서를 통해 도로 상황에 경각심을 한 번 더 제공하고 사고 횟수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에 대한 이유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사고 방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 방지 장치들을 보완 및 개선하고 근본적인 사고 차단을 위해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저희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를 보시면 방지턱의 경우 평상시는 도로와 같은 높이로 있습니다. 차량이 접근하면 차량의 속도를 센서가 측정하는데 지정 속도 이상이 측정될 시 방지턱을 상승하게 하고 차량이 통과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식의 방식입니다. 기본 조작은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를 통해 정보를 받아 작동하게 합니다. 보이는 그림은 아두이노 회로도와 그에 맞는 코딩 코드입니다. 방지턱의 구동 원리로는 초음파 센서와 모터를 통한 제어는 동일하지만 방지턱의 높이나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렉과 렉 기어를 사용해 모터 제어를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방지턱이 무거울 시 부품에 큰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해 볼 스크류잭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간단한 손 스케치를 통한 방지턱의 모델링입니다. 다음은 스크린 도어의 작동 과정입니다. 도어의 적용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를 가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지턱과 같은 방식으로 차량의 속도를 센서가 측정하는데 지정 속도 이상 측정 시 도어를 폐쇄해 보행자의 움직임을 막아줍니다. 차량이 통과를 하면 다시 도어를 개방해 횡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크린 도어는 방지턱과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슬라이더 모터를 통해 작동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두이노의 회로도와 그에 맞는 코딩입니다. 스크린 도어의 구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모터를 사용합니다.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를 통해 차량에 접근하는 상황을 얻고 이를 통해 슬라이드 모터를 작동시켜 스크린 도어를 열고 닫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손 스케치를 통한 스크린 도어의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스쿨존 세이프티 시스템의 기능과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을 보면 스마트 센서 제어를 통해 사물과 사물이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사물이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발전되고 안전한 교통체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저희의 참고 문헌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2 1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캐치 앤 체이스트 코비드의 약자인 CCC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캡스톤 디자인 2를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 및 선별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나온 아이디어의 선정 이유와 구체적인 설계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입니다. 로봇, 자율주행, 열감지 시스템, 드론 등의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저희는 회의를 통해 이들을 조율하여 다음과 같은 CAD 형상의 제품을 설계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개강으로 대체될 정도로 문제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온라인 수업과 마스크 착용만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열 감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구동 원리입니다. 건물 복도에 미리 배치되어 있는 열 감지 자율주행 로봇은 그들의 체온이 정상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들 중에 고열로 인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그 즉시 로봇은 경보음과 알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물품 선정의 경우는 다음 화면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공학적 설계 파트입니다. 적절한 DC 모터를 선정하기 위해 등 가속도 운동의 공식과 여러 구간에서의 토크 값을 고려한 후 안전계수를 1.5로 설정하여 적절한 DC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축을 설계하였습니다. 축에 걸리는 비틀림 굽힘 모멘트 값을 이용하여 상당 비틀림,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구하였고 3D 프린터 필라멘트 ABS 플라스틱의 물성치 값을 이용하여 적절한 축경을 설계하였습니다. 베벨 기어의 설계입니다. 기어 설계에 필요한 기본 공식들을 이용하였고 가해지는 굽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CAD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품의 CAD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한 파트 파일로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하였고 제품의 내부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제작하였고 전체적인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향장치 설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주행 로봇이 선회를 할 때 전륜 조향 바퀴의 조향각은 내륜이 외륜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바퀴축 사이의 거리와 서버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스티어링 링크의 길이가 같다면 조향을 할 때 양쪽 바퀴에 가속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링크 길이를 조절하여 노드의 위치를 다르게 해야 양쪽 바퀴의 각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진과 같이 양쪽 바퀴의 회전 축간 거리보다 스티어링 링크의 길이를 짧게 설계하여 회전을 할 때 내륜과 외륜의 곡률 반경이 뒤 차축의 중심선과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조향 장치는 4개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링크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링크는 나머지 3개의 링크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오른쪽의 부등식을 만족하면 이 링크 장치는 그라스호프고 적어도 하나의 링크는 고정 평면에서 360도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링크 장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넌 그라스호프 조건입니다. 넌 그로스워프 기구일 때 토글 위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토글 위치란 2개의 움직이는 링크가 동일 직선상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토글 위치에 걸리면 손으로 링크 장치의 중심을 당겨주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서버 모터를 연결한 링크와 핀의 길이를 조절하여 토글 위치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이용하여 각각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DC 모터와 서버 모터의 구동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구동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간트 차트입니다. 현재까지는 CAD 모델링을 통해 설계를 수정하는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엔시스를 이용한 구조 해석 및 코딩을 진행하여 저희 조가 설계한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진행 예정인 항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로써 캡스톤 디자인 2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2조 가정용 스마트판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문제인식, 4차 산업혁명 주제 선정 이유, 제작 목적 및 기대 효과와 CAD, 엔시스를 활용한 이론 설계, 센서 소개,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과거보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졌지만 바쁜 현대인은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배부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채소 섭취량은 1998년 287.8g에서 2018년 248.1g으로 줄었고 과일 섭취량은 1998년 197.3g에서 122.9g으로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감소로 인해 농림업 생산액은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농업 경쟁력이 감소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팜 개발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중 하나인
IoT 사물 인터넷과 기존 시설 원예의 접목을 통해 재배 효율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스마트팜을 소형화하여 가정에서 소형 작물을 자동으로 재배하고 수확 시기까지 원격으로 관리해주는 가정용 스마트팜 제품을 설계할 것입니다. 제작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온습도, 기류, 광량 조절, 관수를 위한 물이송 등이 핵심 제어 요소인 스마트팜입니다. 두 번째로 기계공학적 요소가 주를 이루고 다양한 센서의 입력값을 바탕으로 장치들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부 기류의 유동과 대류 열 전달의 양상을 파악하고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전산 해석을 요합니다. 스마트팜에 적합한 식물을 토의를 통해 바질로 선정했습니다. 바질은 습기,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생육성장이 빠르고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생장 속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로는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의 소형 시스템으로 공간 제약이 적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부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정용 스마트팜은 유통을 위한 운송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론 설계 부분입니다. CAD 모델링 상황입니다. 배수 펌프, 자동 제어 LED, 히터팬, 배기팬, CAD 모델링을 통해 가정용 스마트팜 전체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흙이 아크릴 밑부분까지 채워져야 하지만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흡수봉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윗부분만 채워서 넣었습니다. 흡기팬, 배기팬 위치 선정을 위한 열 유동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후 10초 뒤에 결과를 중앙 단면부로 캡처하였습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성능 변화의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한 NCS사의 해석 프로그램인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이용하였습니다. 온풍을 맞아 직접적으로 작물이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선한 공기를 효율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석 결과 작물이 위치한 중앙부에 고른 기류 분포와 25도 이하의 적절하고 고른 온도 분표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결과를 토대로 배기팬 및 히터팬 위치에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어부 센서 스펙과 용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 거리 측정 모듈, 온습도 센서 3가지입니다. 토양에 있는 수분을 측정하여 바질에 적합한 수분량을 유지하는 것이 토양 수분 센서입니다. 작동 전압은 3.3에서 5.5V, 출력 전압은 0에서 3V, 인터페이스는 pH 2.0에서 3p, 크기는 98mm 곱하기 23mm, 무게는 15g입니다. 레이저를 발사해 타겟에 맞고 돌아오는 신호를 받아들여 그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거리 측정 모듈 스펙입니다. I2C 방식의 연결 전자 회로를 사용하여 SPI 통신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온습도 센서는 대기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데 크기는 3.1 곱하기 1.9 곱하기 0.8입니다. 사용 전압은 3.3에서 5V, P는 3핀으로 구성됩니다. 온도 측정 범위는 영하 40도에서 80도, 온도 측정 오차는 0.5도씨, 습도 측정 범위는 0에서 100%, 습도 측정 오차는 2%입니다. 향후 설계 진행 방향입니다. 물 공급을 위한 펌프와 배관을 설계 및 해석을 통해 구상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에너지 비용 산출과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 환경 자동 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회로 구성 및 코딩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 받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발표는 끝났습니다. 혹시 전달할 말씀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발표들 준비한다고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발표 다들 잘한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캡스톤 잘 진행을 해서 또 기말 때도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뭐 다른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예.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제가